안녕하세요. 이번 전시는 올리비에 드블의 마인드스케이프로 올리비에 드블의 현대창작센터와 협력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올리비에 드블의 현대창작센터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뚜르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현대창작센터였지만 2008년 올리비에 드블의 가문으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은 뒤 올리비에 드블의 현대창작센터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올리비에 드블에는 1920년에 태어나 1999년에 사망한 프랑스의 추상 화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프랑스에서는 매우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올리비에 드블의 개인전으로 그의 초기작부터 1990년대까지 그가 활동을 한 총 70여 점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올리비에 드블의 현대창작센터에서 소장품과 드블의 아들과 딸의 개인 소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 마인드스케이프인 것처럼 이 작품들이 어떤 마음의 풍경을 의미하는지 저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시는 사진 속 장소는 드브레가 직접 살던 대저택입니다. 이곳은 그가 생전 마지막 사용한 작업장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거나 완성된 작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가 이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던 몇 개의 작품들도 가져와서 이번 전시에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드블의 아들은 아버지의 저택의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해서 저희는 따로 사진 기사를 불러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작품 이름은 풀밭 위의 소녀입니다. 원래 드브레의 그림은 구상 쪽에 가까웠지만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드브레도 점차 사람을 만나면서 그의 그림 스타일은 추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일부의 제목이 만남, 추상으로 인 것입니다. 드브레가 19살일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나치 독일 공군이 게르니카 마을을 폭격한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브레도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구상적인 작품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럽은 점차 추상 미술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풀밭에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을 그렸는데 윤곽이나 얼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물이나 풍경은 구상적인 형태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추상적인 형태를 띠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드브레는 그렇게 열망하던 피카소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와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드브레는 점점 추상화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그에게 추상화가로 변화하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나치의 사악한 미소로 확실히 어두운 색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드브레는 확실히 나치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확실한 형태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선, 점들이 있습니다. 선들이 매끄럽지 않고 약간 공격적인 느낌이 들고 무언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타 원형과 그 안의 점은 누군가의 눈빛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나치의 잔인함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를 하대하는 표정 같은 느낌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많은 화가들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려고 노력하듯이 드브레도 1950년대에 들어가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그림을 보시면 그의 그림 표현이 많이 간결해졌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붓터치를 수직으로만 하면서 선으로만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을 드브레만의 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브레의 이 간결한 선은 사인이 되고 그리고 이 사인들이 뭉쳐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그가 죽을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과연 이 그림에서 어디가 팔이고 어디가 다리일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부에서는 올리비에 드브레 작가의 초기작들을 보셨을 텐데요.
2부에서는 어쩌면 다른 작가가 그렸다 해도 믿을 만큼 일부와는 다른 스타일의 작가 전성기 시절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드브레는 미국에서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게 되고 실제로 만나게도 됩니다. 마크 로스코는 생면회화로 감정을 표현하던 작가였습니다. 이후 드브레의 작품에서 색채의 중요성과 밝은 색상, 얇은 회화층이 강조된 것을 통해 그의 그림이 로스코의 영향을 받았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처음 보실 작품은 프랑스 남부 도시 카샹의 풍경을 보고 그린 거대한 옅은 검정으로 1962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드브레의 아들 파트리스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옅은 검정이라는 제목답게 그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어두운 흑색일 텐데요. 조금 가까이 오셔서 그림을 보시면 검정 아래로 노랑, 분홍과 같은 여러 색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겹의 레이어를 쌓아 만든 검정에서는 옅은 검정이라고 썼지만 그림의 깊이감이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이 시기부터 드브레는 작품 제목에 자신이 사용한 색의 이름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통해 드브레가 색감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추상화들과는 다르게 드브레는 친절한 제목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바로 프랑스 뚜르에 있는 루아르 강입니다. 1980년대의 드브레는 새로운 풍경과 빛을 발견하기 위해 세계 여러 지역을 여행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감을 준 곳이 바로 이 루아르 강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폭풍우 치는 루아르 강의 진보라와 흰색인데요.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물감을 묽게 사용하는 기법을 통해 강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나 폭풍우 속 내리는 비와 같은 모습을 표현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캔버스 위쪽에 두껍게 올라가 있는 물감 덩어리들은 마치 거친 폭풍우에 의해서 일렁이는 강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감을 두껍게 올리는 기법은 드브레의 시그니처 중 하나로 다른 그림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캔버스의 테두리 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드브레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제작된 작품인데요. 이 캔버스의 모양은 저희가 흔히 보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모양이 아닌 내면이 모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캔버스입니다. 드브레는 모든 작품의 캔버스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들에서는 캔버스의 모양을 변형시켜 새로운 미감을 얻고자 했던 드브레의 예술적인 시도를 보여줍니다. 이 방은 루아르의 방입니다. 이 방에는 드브레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했던 루아르 강을 담은 3개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미술관의 가장 특별한 공간 중 하나로 약 8m나 되는 높이에 X, Y, Z축이 하나도 맞지 않는 바닥과 벽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학예사는 이곳에서 루아르 강물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공중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조명의 빛이 작품에 비춰지면서 드브레가 쌓아올린 여러 레이어의 색들과 붓터치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명 없이 본 작품의 색은 현재 보시는 색감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가장 왼쪽에 위치한 이 그림의 원래 색은 파란색인데요. 조명을 받아 드브레가 쌓아 올렸던 레이어가 비춰지면서 이렇게 오묘하고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의 뒷면을 보는 것은 좀 생소한 일이죠. 캔버스의 뒷면을 보게 되시면 드브레가 직접 만들어 사용한 투박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드브레의 사인도 있는데요. 이 사인은 저희 포스터와 리플릿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운 관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2부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 올리비에 드브레 마인드스케이프 3부의 주제인 여행의 프리즘입니다. 이번 3부 여행의 프리즘에서는 올리비에 드브레가 노르웨이, 미국, 멕시코, 일본 등을 여행하며 느꼈던 감정과 그곳의 풍경과 정서를 내면화해 그림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하기에 앞서 전시장 벽의 색깔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이 다른데요. 파란 벽은 노르웨이, 오렌지 벽은 멕시코와 일본, 이스탄불, 미국입니다. 이 작품은 올리비에 드브레가 1966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종종 노르웨이 여행하며 그린 그림들 중 하나로, 이 그림은 노르웨이 스바니위라는 지역을 여행하며 느꼈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해 생명력 가득한 노르웨이의 청정한 자연 풍경은 담백하게 표현되어 있고, 물의 융동성과 언덕의 흐릿한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 흰색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멕시코의 분홍입니다. 이 작품도 아까 설명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드브레가 1997년에 아즈텍 문명의 땅인 멕시코로 여행을 떠나 멕시코의 자연환경을 바라보며 드브레가 느낀 감정과 경험 그리고 느낌을 위 작품에 표현하여 정열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멕시코는 드브레의 감성과 경험 그리고 느낌에 따라 분홍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분홍의 멕시코가 아니고 멕시코의 분홍입니다. 작가는 작품 제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느낀 장소를 먼저 언급하고 캔버스에 담긴 색채의 감각을 불러옵니다. 이는 감정을 느낀 장소가 색 그 자체란 말입니다. 작가는 멕시코 여행 중에 받은 감성을 분홍과 남색의 대비로 표현하였습니다. 드브레는 현대 무용과의 협업으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했습니다. 1997년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에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초연한 공연 사인은 올리비에 드브레와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미국의 현대 무용가 캐롤린 칼슨이 협업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사인은 무용수들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동작, 환상적인 음악, 그리고 혼이 담긴 색상과 붓터치를 담은 그림이 함께 어울려져 연출하였고, 무대를 가득히 메운 총 7개의 거대한 추상화가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안무가 전개됩니다. 공연 영상이 전시의 마지막에 놓여 무용수들의 인사를 통해 관람객에게 배웅의 인사를 전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1, 2, 3부에 걸쳐 올리비에 드브레의 작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추상 작품이었지만 올리비에 드브레의 일대기를 함께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상화는 생각의 시작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상화가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전시가 관람객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생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전시 세컨드 임팩트는 수원시립미술관 소장품 상설전입니다. 전시는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의 주제는 법으로부터 원 저작물, 복제물, 2차 저작물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예술품은 창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원저작물, 복제물, 2차적 저작물이라는 3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복제물과 2차적 저작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2차적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려면 원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없이 제작된 것은 표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활용할 때 의도와 목적에 따라 오마주, 패러디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2차적 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는 두 작품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이인남 작가의 인왕제색도 4개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한 번쯤 접했을 모나리자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등 다양한 고전 명화에 자신만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디지털 회화로 움직임이나 시각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작품의 원 저작물은 겸재 정선이 76세에 그린 인왕제색도로 비겐 풍경을 수묵으로 담아낸 진경산수화입니다. 원 저작물의 먹새이던 산에 사계절을 입히고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며 원 저작물의 작가만의 창의적 기법을 입혀 다르게 해석한 작품입니다. 바로 2차적 저작물로 새롭게 태어난 작품입니다. 이렇게 원본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품을 보셨다면 다음은 원본과 복제물 그리고 기능적 저작물에 관한 작품을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이번 섹션은 원 저작물과 복제물 그리고 기능적 저작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유희정의 도저 작품인 액체시대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화려하고 큰 크기의 도자, 바로 유희정 작가의 액체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자나 백자의 동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나 로고를 함께 넣는 형식을 주로 하는 작가는 작품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자가 흘러내리는 모습 등 다양한 형태로 도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액체시대, 우리나라 도자 같은가요? 여러 나라 특징이 조금씩 있는데요. 중국, 동남아, 중동 등 여러 나라의 문화가 조금씩 녹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가마가 필요한데 해외에 있을 때 운 좋게 만나게 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통째로 한 번에 빚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분리작업으로 만든 후 조립하듯이 붙여 만든 작품입니다. 이렇게 원 저작물인 액체시대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제물은 3D 출력물입니다. 3D 프린팅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영상이 바로 3D 도면인데 이러한 것을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작가는 몇 개월 또는 더 긴 시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원 저작물에서 3D 도면을 만들기까지는 하루, 3D 도면에서 복제물을 출력하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딸깍 한 번에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시대, 원본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본과 복제물,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셨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